내 인연, 역적의 아내 주제에 어디서 감히 종부 행세를 하느냐.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까?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고 옥사한 남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머리채를 휘잡아 마루 밑으로 내동댕이 치고 입고 있던 비단옷까지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맨몸인 채로 내쫓아내는 악독한 동서 윤숙희. 시동생 강득수마저 역적의 씨를 받은 부정한 몸이라며 침을 뱉고 결국 하나는 남편의 유품 하나 건지지 못한 채 귀신이 나온다는 망령골 옹달막으로 내몰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삶 속에 기분 좋은 행운과 평온함이 늘 함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운초는 경상도 깊숙한 산자락에 자리한 곳으로 사시사철 물이 맑고 논밭이 기름진 덕에 만석군 집안이 여러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씨 종가는 3대째 부를 쌓아온 명문가였으니 으리으리한 팔짝지붕 기와집이 장관을 이루고 앞마당에 100년 된 은행나무가 가문의 위엄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종부로 시집온 윤다나는 올해 32살이었습니다. 다나란 이름처럼 얼굴이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하여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래 것들까지도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남편 강윤아는 착실하고 학문이 깊은 선비였으니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다만 자식 복이 없어 슬아에 아이가 없었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종가에는 도끼를 품은 2마리 뱀이 숨어 있었으니 바로 시동생 강득수와 그의 아내 윤숙희였습니다. 강득수는 올해 42살로 형인 윤아보다 10살이나 아래였지만 어려서부터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아온 탓에 속으로는 늘 열등감과 질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윤숙희는 36살로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성품을 지녔으니 윗동서 다나의 고운 얼굴과 고상한 품격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해 한겨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처마끈 고드름은 송곳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나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기 위해 차 주전자를 들고 마루를 건너고 있었는데 문득 별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고 눈발을 뚫고 흘러나오는 그 음산한 대화가 귓전에 스며들었습니다. 형님이 이번 과거에서 급제하시면 한양으로 떠나실 게 분명하오. 그리 되면 이 넓은 집안과 논밭 그리고 종들까지 모두 형님 손아귀에 있게 되지 않겠소. 강득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고 이어서 윤숙희의 날카로운 음성이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서방님. 형님께서 출세하시는 날이면 우리는 영원히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오만방자한 동서가 종부 행세를 하며 저희를 내려다보는 꼴을 참고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윤숙희의 목소리는 시기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발을 떼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다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게 아주 좋은 묘책이 있소. 형님을 영모로 몰아넣으면 되지 않겠소. 아니, 영모라니요? 세상에는 조정을 뒤엎으려는 역적들이 많지 않소. 그자들과 내통했다는 서찰 몇 장만 조작하면 돼요. 내 글씨는 형님과 비슷하니 손끝만 좀 다듬으면 누구도 구별하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그게 탈로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탈로 날 리가 없소. 서찰을 슬쩍 사랑채 서안에 넣어두고 밀고만 하면 관가에서 알아서 움직일 것이오.
형님이 옥사하시면 이 집안은 자연히 우리 몫이 되지 않겠소. 윤숙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냉랭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려. 하지만 그 동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그년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싶으니까요. 그들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눈보라를 타고 퍼져나갔고 다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차마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 주전자를 꼭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다나는 차마 남편에게 이 끔찍한 음모를 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독하다 해도 시동생과 동서를 모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혹여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나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민했으나 결국 입을 열지 못했고 그 망설임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녘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횃불을 든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빼어들고 사랑채로 달려가더니 잠에서 깨어난 강윤아의 목덜미를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강윤아, 너는 영모를 꾀한 대역 죄인이니라. 관가로 압송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영모 따위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강윤아는 기가 막혀 항변했으나 포졸들은 귀를 막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다나는 맨발로 뛰쳐나와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포졸의 매섭게 휘두른 몽둥이에 손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서방님. 다나의 처절한 외침이 새벽 하늘을 갈랐으나 남편은 끌려갔고 뒤에는 피 묻은 손자국만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윤아는 차디찬 옥사에 갇혀 매일같이 고문을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마와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38의 젊은 나이에 처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의 부고가 전해진 날 다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으나 눈물조차 제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별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숙희가 하인 선옷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윤숙희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증오와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인연, 역적의 아내 주제에 아직도 종부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까? 윤숙희는 다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다나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고 윤숙희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라도 해둔 듯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역적의 아내는 관가의 노비가 되는 것이 법도지만 내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이 집안의 물건은 단 하나도 못 가져갈 줄 알아라. 내가 입은 비단옷조차 우리 집안 재산이니 벗어놓고 당장 나가거라. 윤숙희는 다나의 저고리를 거칠게 잡아당겨 찢었고 다나는 비틀거리며 마루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그 순간 강득수가 나타나 싸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제는 형수라 부를 수도 없겠구려. 역적의 씨를 받은 부정한 몸으로 이 집안을 더럽히지 말고 망령굴로 썩 꺼지시오. 다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들의 음모였음을 알면서도 그녀는 입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나가 들었던 얘기를 남편한테 말만 했었어도 이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인들은 다나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내던졌고 그의 몸은 눈 쌓인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날 밤 부풍한 설이 몰아치는 가운데 다나는 망령골의 허름한 움막을 찾아 헤맸습니다. 온몸은 동상으로 얼어붙고 머리는 풀어헤쳐져 귀신처럼 흐트러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하나 없이, 그 어떤 따뜻한 옷 한 벌 없이 홀로 남겨진 다나는 무너져가는 움막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원통함을 보고 계시옵니까? 다나의 떨리는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혔으나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에 하는 훗날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질 것이었으나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나는 망령골 옹달막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움막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그곳은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눈이 내리면 그대로 스며들었고 벽은 찬바람을 막아주지 못해 밤이면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나는 허기와 추위에 떨며 며칠을 버텼으나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인 비단 수건 한 장이 가슴에 품겨져 있었는데 이것마저 팔아야만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용서하십시오. 이것마저 팔지 않으면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수건을 꺼내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혼례 때 선물로 준 이 수건은 다나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었으나 동시에 남편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은 가혹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다나는 수건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청운촌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물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고 생선과 나물을 파는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다나는 조심스럽게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비단 수건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남루한 행색 탓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하인 대여섯을 이끌고 나타났는데 바로 윤숙희였습니다. 윤숙희는 먼 곳에서도 다나의 초라한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 얼굴에는 악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숙희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다나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신가? 역적의 아내가 아직도 살아서 장사를 하고 계셨구려? 다나는 고개를 들어 윤숙희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숙희는 다나가 펼쳐놓은 비단 수건을 내려다보더니 냉소를 띤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수건 혹시 우리 집안의 물건이 아니냐? 역적의 아내 주제에 어찌 감히 집안 재산을 훔쳐 나왔단 말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혼례 때 저에게 준 것입니다. 닥치거라. 역적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윤숙희는 다나의 말을 가로막고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다가오더니 비단 수건을 낚아채듯 빼앗았고 다나는 그것을 다시 잡으려 했으나 다른 하인이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 인연 도둑질한 물건을 팔려고 했으니 곤장을 맞아도 싸지 않겠느냐? 윤숙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주위의 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숙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역적의 아내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간악한 년입니다. 남편이 영모죄로 죽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훔쳐 나와 팔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으나 윤숙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단 수건을 들어 다나의 얼굴에 내리치듯 던지고 발로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물건을 누가 사겠느냐? 역적의 손때가 묻은 것을 말이다. 비단 수건은
진흙 속에서 짓밟혔고 다나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숙희는 다나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일으켜 세우더니 따귀를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고 다나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종가의 종부 노릇을 했더냐? 보아하니 천한 것이 역적과 잘 어울리는구나. 윤숙희는 다나를 밀쳐내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인연을 다시는 장터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라. 만약 또 나타나면 관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하겠다. 하인들은 다나를 질질 끌고 장터 밖으로 내던졌고 다나는 눈 쌓인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 묻은 비단 수건을 주워 품에 안았으나 그것은 이미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다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는데 한 맹인이 장꾼들에게 둘러싸여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 밥 한 덩이를 훔쳐 먹다니. 맹인 주제의 손버릇이 왜 이렇게 고약하냐? 장꾼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을 퍼부으며 맹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맹인은 38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허름한 옷을 걸치고 등에는 해금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흘을 굶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몰매를 가했습니다. 맹인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몸은 점점 움츠러들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방금 전 모욕과 폭력을 당했고 저 맹인 역시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천한 신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처지에 누굴 돕겠느냐마는 차마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지나칠 수는 없구나. 다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몇 푼의 돈을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돈으로 밥값을 갚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으나 돈을 받고는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다나는 맹인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모실 곳이 있습니다. 맹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으나 눈이 보이지 않는 탓에 다나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저 같은 천한 것을 왜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저 역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다나는 맹인을 부축하여 망령골 옹달막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둘의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옹달막에 도착하자 맹인은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었고 다나는 남은 곡식 몇 줌으로 죽을 끓여 그에게 먹였습니다. 맹인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받아 먹었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무명이라 합니다. 떠돌이 악사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윤다나라 합니다. 사정이 있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무명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무명은 등에 짊어졌던 해금을 꺼내 천천히 현을 퉁기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애절하고도 서늘한 가락이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공을 들인 명인의 솜씨 같았고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로우며 때로는 강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다나는 그 소리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으나 문득 무명의 얼굴을 보고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눈을 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속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해금 소리는 밤새도록 옹달막을 감싸며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옹달막에는 한 식구가 더 늘었으나 그것이 다나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던 처지에 입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나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겨우 구해온 좁쌀로 미음을 쑤어 무명에게 먼저 권했습니다. 드십시오. 제가 먼저 먹었으니 이것은 당신 몫입니다. 다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틀째 굶고 있었으나 무명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명은 미음 한 사발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같이 천한 것을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음식까지 주시니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답 따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같은 처지이니 서로 의지하면 될 뿐입니다. 다나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위는 심해졌고 먹을 것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나는 살아남기 위해 마을 안악들을 찾아다니며 바느질 일감을 구했습니다. 비록 종가에서 쫓겨났지만 손재주만큼은 여전히 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일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약방집 안악이 치맛감을 맡겼고 곡물상 주인 댁에서도 저고리를 깁는 일을 주었습니다. 다나는 밤새 바늘을 놀려 정성껏 바느질했고 그 품삯으로 쌀 한 대와 무 몇 뿌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일거리만 있으면 우리 둘이 버틸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희망은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숙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정오 무렵 윤숙희는 화려한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마을 이장댁을 방문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강씨 종가의 전답을 부쳐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윤숙희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이장 어르신, 요즘 마을에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그 영목군의 아내 윤다나 말입니다. 들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일감을 주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숙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역적의 씨를 받은 년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혹여 그년이 또 무슨 역모를 꾸미면 마을 전체가 연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종가에 전답을 붙이는 분들께 분명히 전하십시오. 만약 그년에게 일감을 주거나 도움을 준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전답을 붙일 생각을 마시라고 말입니다. 윤숙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장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종가의 전답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계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그날 오후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윤숙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안악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정네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다나가 공들여 친 바느질감을 들고 약방집을 찾아갔을 때 약방집 안악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마시오. 우리 집안은 역적과는 상종하지 않소. 문이 쾅 하고 닫혔고 다나는 바느질감을 아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곡물상 주인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댁 마님은 다나가 들고 온 저고리를 받지도 않고 마당 한가운데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지시오. 우리 집 문턱을 다시는 밟을 생각 마시오.
저고리는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다나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피가 나도록 밤새 바느질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다나는 비틀거리며 옹달막으로 돌아왔고 문지방에 주저앉아 눈물도 나오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숙희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윤숙희는 몸소 하인 둘을 이끌고 옹달막까지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숙희는 화려한 모피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비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꼴이람. 종부 노릇하던 년이 이제는 이런 거지굴에서 산단 말이냐? 윤숙희는 옹달막 안을 들여다보더니 무명을 발견하고 날카롭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것 봐라. 남편 죽은 지 겨우 한 달도 안 되어 벌써 사내를 들였구나. 그것도 눈먼 거지를 정절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눈먼 놈과 정을 통하려고 데려온 게로구나. 다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동서, 아니 윤씨.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제가 가엾어서 거두어 드린 것뿐입니다. 가엾어서, 하하하. 내가 남을 가엾게 여기 처지냐? 역적의 아내 주제에. 윤숙희는 다나의 뺨을 후려쳤고 다나는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윤숙희는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우물에 가서 오물을 퍼부어라. 전연이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러자 하인들은 윤숙희가 미리 준비해 온 오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로 갔고 그것을 통째로 우물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맑던 우물물은 순식간에 더러워졌습니다. 윤숙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마. 이 마을에서 살아남고 싶거든 무릎 꿇고 빌어라. 내 발등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빈다면 생각해보마. 윤숙희는 그 말을 남기고 웃으며 떠났고 다나는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남편의 묘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나의 울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옹달막 안에서는 무명이 묵묵히 해금을 켜고 있었고 그 소리는 애절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다나가 지쳐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무명은 해금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낮에는 어눌하고 무기력해 보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의 무명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옹달막 문지방에 서서 고개를 들어 마을 대저택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감겼던 눈꺼풀 틈새로 서늘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맹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그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흘러나왔고 달빛조차 그 기운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명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는구나. 그는 다시 자리에 돌아가 해금을 들었고 현을 퉁겼습니다. 그 가락은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안이 실린 듯 듣는 이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개들은 낮게 울부짖었고 까마귀들은 잠에서 깨어 날갯짓했습니다. 다나는 꿈결에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냐? 다나는 움찔하며 눈을 떴으나 옹달막 안은 고요했고 무명은 여전히 해금을 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눈을 감았으나 그 목소리는 귓전에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옹달막 밖으로는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으나 움막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다나는 지친 몸을 누인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옆에서는 무명이 해금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깊어지기를 기다렸고 한참 후 다나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지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낮에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던 그가 지금은 마치 오랜 무인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감겼던 눈꺼풀이 서서히 열렸고 그 안에서 서늘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명은 옹달막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고 몸놀림은 귀신처럼 재빨랐습니다. 그는 눈 쌓인 언덕을 넘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 청운촌 대저택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이 높고 험준했으나 무명은 주저하지 않고 손끝과 발끝만으로 담을 타고 올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 공을 들인 경공술처럼 보였고 그 움직임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저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경비를 서던 하인 하나는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림자처럼 사랑채를 스쳐 지나가고 안채를 거쳐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득수의 비밀 서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안채에서 강득수의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강득수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형 강윤하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 그의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강득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윤숙희도 잠에서 깨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이상한 꿈을 꿨을 뿐이요. 강득수는 그렇게 말했으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윤숙희는 찬물을 떠다 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서방님께서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구려. 아무래도 제가 무당을 불러 구시라도 해야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소. 그저 날씨가 추워서 그럴 뿐이요. 강득수는 그렇게 말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형을 죽인 후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털어버리려 애썼습니다. 윤숙희 역시 불안했습니다. 최근 들어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밤이면 어디선가 해금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 그 소리가 마치 원혼의 울음 같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는 병이 들거나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숙희는 그런 소문을 미신이라 치부하려 했으나 막상 자신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놈들, 왜 이렇게 굼뜨느냐? 당장 마루를 깨끗이 닦지 못할까? 윤숙희는 불안을 떨치려는 듯 낮 동안 하인들을 더욱 표독스럽게 닥달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으나 윤숙희의 심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망령골 방향을 바라보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년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좀 더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겠어. 한편 무명은 별채의 비밀 서고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나 무명은 품속에서 가느다란 쇠붙이를 꺼내 자물쇠를 건드렸고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고 안은 어두컴컴했으나 무명은 촛불조차 켜지 않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서안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낡은 서첩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펼쳐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명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서첩 안에는
오래된 서찰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무명의 가문이 영모죄로 멸문당할 때 증거로 제시되었던 서찰의 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찰은 조작된 것이었고 글씨체를 자세히 보니 무명의 아버지 필체가 아니라 강득수의 것이었습니다. 강득수, 내 이놈이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이었구나. 무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의 손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서찰을 더 뒤적이다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작성된 서찰로 강윤아를 영모로 몰아넣기 위해 조작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명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아씨의 남편도 같은 수법으로 죽였구나. 무명은 서찰을 품에 넣고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을 넘어 옹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담을 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기와 조각에 손바닥이 베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옹달막으로 들어왔으나 피 묻은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다나는 희미한 동틀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무명이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무명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명 나으리, 손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무명은 당황한 듯 손을 감추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다나는 다가가 무명의 손을 붙잡았고 그 순간 무명의 눈이 자신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 눈이 보이는 것입니까? 무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는 한 걸음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맹인 행세를 하며 저를 속였습니까? 무명은 다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한과 복수심이 서려 있었고 동시에 다나를 향한 묘한 동질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무명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인은 3년 전 영모죄로 멸문당한 유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입니다. 소인의 본명은 유무명이라 하옵니다. 다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명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씨의 남편을 죽인 자와 소인의 가문을 멸문시킨 자가 같은 놈입니다. 바로 강득수 그 놈이옵니다. 소인은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고 아씨를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여깁니다. 다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명의 손을 다시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무명은 다나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아씨의 피눈물을 닦아줄 동리입니다. 함께 복수합시다. 그 말과 함께 동이 트기 시작했고 옹달막 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두 사람의 동맹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이 트고 첫 햇살이 옹달막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와 무명은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명은 품속에서 어젯밤 강득수의 서고에서 훔쳐온 서찰들을 꺼내 다나에게 보여주었고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남편을 죽인 증거입니까? 그러하옵니다. 이 서찰은 모두 강득수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아씨의 남편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으나 저놈의 탐욕이 무고한 분을 죽인 것입니다. 다나는 눈물을 흘렸으나 곧 그것을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강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다나의 변화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씨, 소인에게는 계책이 있사옵니다. 악인의 심장을 찌르기 전 먼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들이 지닌 탐욕 그 자체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귀영화이옵니다. 그 욕심에 눈이 멀게 만든다면 저들은 스스로 덫속으로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무명은 계획을 설명했고 다나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점차 그 계책의 치밀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다나는 옷을 헝클어뜨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습니다. 다나는 비틀거리며 장터를 배회하다가 우물가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숨겨둔 보물은 아무도 못 찾을 것이요. 아무도.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다나의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황금 괴짝이 망령골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직 저만 아는 곳에. 아낙네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얼른 그 자리를 떠났고 저녁 무렵이면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다나가 실성하여 남편이 숨겨둔 보물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것이 황금 괴짝이라는 것. 그리고 망령골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숙희는 하인을 통해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의 아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보물이라니 그년의 남편이 무슨 보물을 가졌겠느냐? 하지만 윤숙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아는 선비였으나 강씨 종가의 장자였고 혹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저택 안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득수는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았는데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하인들을 불렀으나 하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득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숙희 역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안채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서안 위에 놓인 비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분명 다나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윤숙희는 깜짝 놀라 하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그런 비녀를 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숙희는 소름이 돋았고 그날 밤부터 밤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해금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서방님, 저 해금 소리 들리십니까? 무슨 소리 말이오?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소. 분명 들립니다. 마치 원혼이 우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강득수는 윤숙희를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둘 사이에는 의심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강득수는 혹시 윤숙희가 자신을 배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윤숙희는 강득수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맹인 점술가 행세를 하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은 3대째 점술을 이어온 맹인 점술가요입니다.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기운을 헤아릴 수 있사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무명이 한 안악내에 숨겨진 비밀을 정확히 맞추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윤숙희의 하인 하나가 무명을 찾아왔습니다. 점술가 나으리, 소인의 운수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무명은 하인의 손금을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부잣집에서 일하고 있군요.
하지만 그 집안에는 숨겨진 보물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황금 괴짝의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그것을 찾으려 하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인은 깜짝 놀라 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명은 침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기운은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하인은 얼른 그 자리를 떠났고 저녁 무렵 윤숙희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윤숙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황금 괴짝이라고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 예, 마님. 점술가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숙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나의 헛소리와 점술가의 말이 겹쳐지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탐욕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윤숙희는 강득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혹시 형님께서 정말로 보물을 숨겨두신 것은 아닐까요? 다나 그년이 미쳤다지만 혹시 진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득수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형님께서 평소에 말씀이 적으셨으니 혹시 모를 일이오.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윤숙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인 둘을 이끌고 망령골 옹달막으로 향했습니다. 다나는 움막 밖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숙희가 다가오자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숨겨둔 보물이 어디 있느냐? 당장 말해라. 다나는 몸을 움츠리며 떨었습니다. 보물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숙희는 다나의 멱살을 잡아끌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장터에서 보물 이야기를 했다며 황금 괴짝이 어디 있느냐? 다나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망령골 깊은 곳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 묻어두셨다고 했습니다. 윤숙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거기가 어디느냐? 그 동굴이 어디 있느냔 말이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망령골 북쪽 깊은 곳이라고. 거기서 바위가 3개 겹쳐진 곳 아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윤숙희는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다나를 내팽개쳤습니다. 좋아, 만약 거짓말이라면 목숨이 없을 줄 알아라. 윤숙희는 하인들을 이끌고 일기양양하게 돌아갔고 다나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옹달막 그늘 아래에서는 무명이 서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짐승이 더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무명의 낮은 읍초림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고 다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무명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들의 입가에는 복수의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 제대로 비추지 못했고 바람은 울부짖듯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대저택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2개의 그림자가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강득수와 윤숙희였습니다. 강득수는 손에 등잔을 들고 있었고 윤숙희는 곡괭이와 자루를 챙겨 들었습니다. 둘은 하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나섰습니다.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저 동굴에 황금 괴짝이 있겠습니까? 윤숙희의 목소리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득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께서 그토록 청렴한 척 하셨지만 알고 보니 몰래 재물을 숨겨두셨던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이 집안은 더욱 부유해질 것이요. 둘은 망령골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마치 손가락처럼 그들을 붙잡는 듯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윤숙희는 몇 번이나 비명을 삼켰고
강득수의 팔을 붙잡으며 떨었습니다. 서방님, 이 길이 너무 무섭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요? 황금 괴짝이 저 앞에 있는데 돌아간다는 게 말이 돼요. 강득수는 윤숙희를 다그쳤고 둘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망령골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때로는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마침내 바위 3개가 겹쳐진 곳이 나타났습니다. 등잔불을 비춰보니 그 아래로 어둑한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강득수와 윤숙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탐욕에 빛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동굴 안에 황금 괴짝이 있을 것입니다. 윤숙희가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득수도 뒤를 따랐습니다. 동굴은 좁고 축축했으며 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둘은 등잔불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동굴은 점점 더 깊고 넓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윤숙희가 발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것 좀 보십시오. 등잔불이 비추는 곳에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강득수와 윤숙희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정말로 이런 곳에 황금 괴짝을 숨겨놓고 있었다니. 강득수는 곡괭이로 자물쇠를 내리쳤고 쇠붙이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조작된 서찰들, 그리고 피 묻은 비단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숙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강득수는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해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처절하고도 서늘했으며 마치 원혼의 울음 같았습니다. 윤숙희는 비명을 질렀고 강득수는 등잔을 떨어뜨려 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 강득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명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있었고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해금 대신 차가운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득수, 윤숙희, 너희가 저지른 악행의 증거들이 바로 너희가 찾던 보물들이다. 무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숙희는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맹인이 아니었단 말이냐? 나는 3년 전 너희가 멸문시킨 유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다. 내 가족 모두가 너희의 관계로 죽었고 나 홀로 살아남아 이 원한을 품고 있었다. 무명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득수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내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였고 내 어머니와 누이들을 노비로 팔아넘겼으며 내 동생은 병마에 시달리다 죽었다. 그리고 이 아씨의 남편까지 같은 수법으로 죽였지 않느냐. 무명의 외침이 동굴 안을 울렸고 윤숙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지만 무명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너희가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너희는 들어주지 않았지. 무명은 검을 들어 올렸으나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동굴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득수와 윤숙희의 눈앞에는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강윤하가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 뒤로는 수많은 원혼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이 아니십니다. 저리 가십시오. 강득수는 비명을 지르며 벽을 향해 도망쳤고 윤숙희는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으악, 나를 잡아가지 마. 나는 죄가 없다. 그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고 공포에 질린 채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무명은 검을 거두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다나가 서 있었고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이제 저들이 흘릴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일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저들을 관가로 끌고 가 모든 죄를 고하겠습니다. 무명은 품속에서 증거 서찰들을 꺼내 다나에게 보여주었고 다나는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여전히 강득수와 윤숙희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벽 안개가 망령고를 감쌌습니다. 다나와 무명은 옹달막으로 돌아가 관가에 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의 시작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관가 마당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렸고 그 가운데로 포승줄에 묶인 두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바로 강득수와 윤숙희였습니다. 한때 청운촌에서 가장 부유하고 위세 높던 종가의 주인 내외였으나 지금의 그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득수의 도포는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윤숙희의 화려하던 비단옷은 찢어지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바로 형을 죽이고 형수까지 내쫓은 악독한 놈들이로구나. 천벌을 받을 놈들이야. 어서 곤장을 쳐야 하지 않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뱉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 관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득수와 윤숙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으나 윤숙희는 여전히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숙연하라. 북을 울리는 소리가 3번 울렸고 관가 문이 열리며 사또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경상도 관찰사가 파견한 인물로 청렴하기로 소문난 선비였고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자 마당은 숙연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죄인 강득수, 윤숙희를 꿇어앉혀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어다 사또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형을 영모로 몰아 죽이고 형수를 내쫓았다는 강득수와 윤숙희냐? 강득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그러나 윤숙희는 고개를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녀는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양반가 부녀자이옵니다. 하오나 동서인 윤다나 그녀는 남편이 죽은 지 1달도 안 되어 눈먼 남자를 옹달막에 들였사옵니다. 그년이야말로 정절을 저버린 요부이옵니다. 윤숙희의 목소리는 표독스러웠고 그 얼굴에는 끝까지 다나를 모함하려는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윤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고 그렇다면 증인을 불러들여라. 사또의 명에 따라 관가 문이 다시 열렸고 윤다나가 기품 있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나는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자세는 고닫고 얼굴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무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지금의 무명은 지팡이도 없었고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윤숙희는 다나를 보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사또 나으리.
저 눈먼 놈과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현이 과부의 정절을 지키지 않은 증거이옵니다. 다나는 침착하게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작된 낡은 서찰 여러 장이었습니다. 다나는 그것을 사또 앞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것이 바로 제 남편을 죽인 증거이옵니다. 이 서찰들은 모두 강득수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사또는 서찰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강윤하의 필체라 주장되었던 서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씨체가 강득수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명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3년 전 영모죄로 멸문당한 유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옵니다. 소인의 가문 역시 강득수의 관계로 멸문당했사옵니다. 무명은 품속에서 또 다른 서찰과 비리 장부를 꺼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강득수가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영모죄를 조작한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관아의 탐관오리들과 결탁하여 매물을 주고받은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넘기다가 손을 떨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무슨 폐악무도한 짓이냐? 사또의 호령이 관가 마당을 뒤흔들었고, 강득수와 윤숙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숙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변명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것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눈먼 놈과 전현이 짜고 꾸민 일이옵니다. 닥치거라. 사또는 윤숙희의 말을 가로막고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죄목을 읊조리겠다. 첫째, 형을 영모로 몰아 죽인 죄. 둘째, 형수를 핍박하고 내쫓은 죄. 셋째, 타인의 가문을 멸문시킨 죄. 넷째, 관아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매물을 주고받은 죄. 이 모든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강득수와 윤숙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들의 악행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사또가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죄인들에게 곤장 100대씩을 치라. 사또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강득수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으나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어다 형틀에 묶었고 굵은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첫 번째 곤장이 강득수의 엉덩이를 내리쳤고 피가 튀었습니다. 윤숙희도 곤장을 맞기 시작했는데 그 비명은 처절했습니다. 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때 거만하게 다나를 내려다보며 머리채를 휘어잡던 그 윤숙희가 지금은 바닥을 기며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비단옷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곱게 빗어 올렸던 머리는 풀어져 얼굴을 덮었습니다. 10, 20, 30. 포졸이 곤장을 칠 때마다 숫자를 외쳤고 강득수와 윤숙희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100개가 채워질 무렵 두 사람은 거의 정신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득수와 윤숙희의 가산을 모두 몰수하고 양반의 첩지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노비로 강등하노라. 그리고 너희의 새로운 주인을.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관가 마당은 숨죽인 듯 고요했고 모든 이들이 사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희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윤다나이니라. 사또의 선언이 관가 마당을 울렸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강득수와 윤숙희는 곤장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으나 그 말을 듣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짓밟았던 형수가 이제는 자신들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거라. 너희는 이제부터 윤다나의 종이니 그의 명을 거역하면 다시 이곳으로 끌려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라. 사또는 판결을 마치고 일어섰고 포졸들은 강득수와 윤숙희의 화려했던 양반 옷을 벗기고 거친 노비복을 입혔습니다. 비단 저고리는 찢겨 나갔고 그 자리에는 누더기 같은 베옷이 걸쳤습니다. 윤숙희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으나 포졸들은 가차 없이 옷을 갈아입혔고 그의 곱던 손에는 굵은 새끼줄이 묶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다. 강득수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고 윤숙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음을 터뜨렸고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득수와 윤숙희는 포승줄에 묶인 채 자신들이 살던 대저택으로 끌려왔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하게 드나들던 대문을 이제는 노비의 신분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대저택의 하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고소하다는 듯 킥킥거렸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윤다나가 나타났습니다. 다나는 깨끗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으며 그 자세는 곧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한때 이 집의 종부였던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차갑게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득수, 윤숙희, 너희가 나를 이곳에서 내쫓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다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숙희는 고개를 들어 다나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역적의 아내라 부르며 머리채를 끌고 한겨울 밤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았다. 그날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다나는 천천히 윤숙희에게 다가갔고 그 앞에 섰습니다. 윤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동서, 아니 주인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고? 너희가 내 남편을 죽였을 때 용서를 생각했더냐? 너희가 나를 내쫓았을 때 자비를 베풀었더냐? 인과응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두는 것뿐이다. 다나는 하인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별채로 데려가라. 내일부터 집안에 허드레시를 맡길 것이다. 하인들은 강득수와 윤숙희를 끌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살던 화려한 안채가 아니라 하인들이 머무는 좁고 누추한 별채였습니다. 윤숙희는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다나는 이미 안채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그날부터 강득수와 윤숙희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불을 떼고 다나의 방 앞 복도를 닦아야 했습니다. 윤숙희는 무릎을 꿇고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다나를 이곳에서 내쫓았던 그 복도를 이제는 자신이 엎드려 닦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숙희가 다나의 방문 앞에서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다나가 나왔습니다. 윤숙희는 얼른 옆으로 비키며 고개를 숙였으나 다나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윤숙희는 다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질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이 무관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나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명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묘소는 망령골 언덕 위에 있었고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다나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당신을 죽인 자들이 벌을 받았고 이제는 노비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십시오. 다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명은 그 옆에서 해금을 꺼내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금 소리는 애절하면서도 평온했으며 마치 남편의 넋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남편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한참 후 다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무명도 해금을 거두고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명 나으리,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원한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씨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소인 자신의 복수를 위해 한 것이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씨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무명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다시 길을 떠나려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또 다른 억울한 이들이 있을 것이고 소인의 해금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나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으나 무명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의 앞날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무명도 다나에게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해금을 등에 짊어지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고 그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해금 소리만큼은 오래도록 마을을 감쌌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나는 대저택을 다시 일으키고 마을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강씨 종가는 다시 번창했고 사람들은 다나의 인덕을 칭송했습니다. 반면 강득수와 윤숙희는 노비로 늙어갔습니다. 강득수는 등이 굽고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으며 윤숙희는 한때 고왔던 얼굴이 주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마당을 쓸고 물을 기르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밤이면 서로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면 복이 오고 탐욕에 눈이 멀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법이니라. 강득수 부부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더냐. 그리하여 독리를 감춘 맹인과 가시밭길 과부의 이야기는 10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악행을 저지르려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억울한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나가 처음에 우유부단하게 남편에게 말 못하는 장면에서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바보같이 왜 남편한테 말을 못해서 결국엔 남편까지 죽게 만들고 망령골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하지만 다나의 살아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성이 곧고 약해서 시동생 부부를 함부로 모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 여인으로서 가문의 화목을 지키는 게 종부의 첫 번째 덕목이었고 혹시나 자기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겠죠. 그런 선량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남편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지만 결국엔 그 선량함이 무명을 구하고 자신도 구원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 다나가 처음부터 악독했다면 무명을 거두지도 않았을 테고 복수도 이루지 못했겠죠.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고 고든 심성을 지킨 자는 결국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시기를 겪더라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